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점유가 가서 가봤더니 없더라 이것만 가지고는 점유에 대한 그렇게 꼼꼼하게 판사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화장실은 굉장히 오래 방치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단 1%의 리스크도 없이 다 통제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유치권에 이제 수백 건의 소송을 진행해 본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정도 유치권은 해결하기가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키입니다. 오늘은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해 있는 건물을 보러 왔는데요. 해당 건물은 유치권이 무려 4개나 신고가 돼 있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유찰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인근 시세는 200만 원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같은 경우에 비도시 지역, 계획관리 지역에도 평당 200만 원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도시지역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내외라는 거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유치권이랑 위반 건축물만 해결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비교적 최근에 리모델링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로드뷰 상으로 봤을 때 2015년에서 16년 정도에 리모델링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면 6년에서 7년 정도 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성립 여지가 있는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1층은 소망 인력 개발로 인력사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층부에는 교회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1층, 2층, 3층은 원래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불법 개조해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요. (105, 106호에는) 기침 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 사람이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107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실로 문까지 열려있는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호실들도 다들 유치권자가 점유 중인지 인기척을 들을 수 없어서 아무도 점유 중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유치권자를 만나지 못해서 자세한 내막은 살펴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의 결련성이 입증되어야 됩니다. 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매 기입 등기 이전부터 유치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경매 기입 등기가 2019년 3월 6일에 등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유치권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요. 3년 이전부터 계속 점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상 압류나 기타 소송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치권이 진성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저촉돼서 소멸이 될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점유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전부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화장실은 굉장히 오래 방치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2층과 3층은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 결과 2층과 3층에서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 이해관계에 있는 것 같고요. 불법 개조해서 사용하는 거는 1층만 불법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구청에 문의해서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은 만나 뵙지 못했고요. 두 분은 임차인분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유치권 주장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큰 금액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그거는 주거용으로 개조를 하면서 발생한 채권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플랜카드나 어떤 공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 좀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네, 현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치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청진 변호사입니다. 예, 우선 근저당권자인 충북낙농협에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접수한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제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호의적이지가 않아서 그렇게까지만 정보를 듣지 못하고 깊숙한 내막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물건 명세서에 보면 이렇게 몇 명이죠? 이 유치권자가? 총 4명입니다. 4명이죠. 예.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돼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인데 배제 신청서가 제출이 돼 있으면 일반 초보자분들은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채권자가 어떠한 이유로 배제를 했다 그러면 성립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떠안게 되면 큰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배제 신청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점유가 없다, 그 정도 수준으로 알려졌다는 것은 우리 채권자도 내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사안인 거죠. 대략적으로 이 유치권 금액들이 좀 산발적으로 합치면 다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6억 가까이 되나요? 6이 7억 뭡니까? 7억 가까이 예, 돼요. 그러면은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라고 만약에 치고 8억 4백, 그럼 7억을 떠안고 나면은 1억 이하에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게 낙찰됐다는 부분들은 우리 경쟁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유치권을 다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나 보죠. 점유가 없다, 그렇게 보이셨죠? 막상 현장 가보시니까. 예, 1층에서도 비어있는 호실이 있어서 점유가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유치권자의 점유는 어디까지 점유를 해야 인정이 될까요? 시건 장치만 잘하고 제3자가 출입 못하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현수막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되게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유치권을 깨려면 점유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점유만큼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거 이건 없거든요. 수채권 소송을 해오면서 점유 때문에 이겨본 적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는 웬만해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방금 같은 경우에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 시건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점유 안 한 거 아니냐, 배터리 점유가 없는 거 아니냐, 아 무슨 소리냐,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문 열어놓은 것도 내가 화장실 가느라고 잠깐 열어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점유라는 부분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비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판사들은 믿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사한 게 사실이고 공사대금을 못 받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공사대금만큼 싸게 받은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판사는 누구 편을 들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선입견을 깨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진짜 실제로 유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다른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점유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돼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2019년 3월 6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전부터 유치권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단기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서 지금은 진성 유치권이어도 성립이 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는 부분들이 그것도 아까 이제 점유랑 마찬가지로 되게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는 부분들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서 보호해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권리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가압류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소송 같은 거, 소송을 진행했는지 여부는 등기부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급 명령 같은 걸 받아놨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거거든요. 권리 행사를 했으니까요. 함부로 이렇게 추정할 것들은 아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은 공사업자가 돈을 못 받으면 가압류를 거놓고 소송하는 게 맞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 가압류가 없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의심은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런 추정만으로 입찰해서는 또 안 되는 거겠죠. 정말로 꼼꼼하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찬 수익을 내려면 정말 철저한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예. 유치권 신고가 총 4개가 되어 있는데 그 유지비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임차인들 같은 경우들은 내가 이제 상가로서 들어오는데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뭐 보일러 같은 것도 고치고 그런 개량을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필요비라고 하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을 이제 개량 비용, 유익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도 있죠. 금액이 작은 거 보니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 유지 비용 같은 부분들은 유치권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이 된다고는 들었는데 예. 성립하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유치권이 되려면 채권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그 채권의 결론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론관계라는 거는 쉬운 말로 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임차인이 자기의 이제 영업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막 인테리어도 막 하고 다듬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본인의 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해놓는 것들은 만기가 됐을 때 철거를 하고 나가야 될 것이지 그걸 갖고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유지 비용이나 아니면 개량 비용 같은 걸로 청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게 되면은 그 계약 조문상으로 임차인은 나갈 때 원상 복구하고 나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원상 복구한다는 그런 합의 거기에 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있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내가 유지비용이 4천만 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원상 복구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유지비용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죠. 4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대신에 이 큰 채권, 근데 이거는 공사대금이거든요. 실제로 이 건물을 보니까 외관사로는 좀 말끔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했든 신축을 했든 뭐 그런 부분에 공사대금을 한다 그러면 점유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거죠. 로드뷰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쯤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을 보니까 그대로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요. 그전 2014년을 보니까 이때 리모델링이 한번 이루어진 걸로. 이때는 절이었네요. 예, 절에서 교회로 리모델링을 했네요. 2016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 대용이 그때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정말 말씀하신 그 소멸시효 문제도 걸리겠고 그때까지 행사도 안 하고 있다가 또 대출도 받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막 현수막 있고 공사대금 미납한 게 있으면 대출도 잘 안 해주거든요. 은행에도 다 현장 조사를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적법하지 않은 유치권처럼 보인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점유가 가서 가봤더니 없더라 이것만 가지고는 점유에 대한 그렇게 꼼꼼하게 판사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지나치지 않았을까? 그 부분들은 가압류가 없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고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수물건 할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단 1%의 리스크도 없이 다 통제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생각보다는 좀 높게 낙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위법건축. 위법건축물 4층을 지금 근생해서 주택으로 다 용도 변경했다고 치는데 그거 원상 복구할 때까지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생을 그다음에 한두 채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집이 주택으로 개량한 것 같은데 원상 복구하기 힘들어요.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유치권에 이제 수백 건의 소송을 진행해 본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정도 유치권은 해결하기가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지금까지 유치권이 신고된 안성 상가 물건을 조사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